네, 조국이가 제2의 이재명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서정은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우리 고성구 TV의 대표적인 법률 패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분석을 했어요. 조국이가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보니까 이재명이처럼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가서 재판 지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조국이가 라디오에서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써 한 달 전입니다. 한 2달 전입니다.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할지 1년을 할지 또는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3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조국이가 하루만 하고 그만두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3년 내내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걸 이자가 이미 2달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거죠.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1심, 2심에서 다 징역형 2년이 나온 거가 대법에서 무죄가 되거나 벌금형으로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 문제는 이자가 재판을 지연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유죄 확정 기간을 최대한 늦춰서 그 사이에 국회의원도 해먹고 대통령 출마도 해먹은 대통령 출마도 해놓은 거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기면 형법 54조, 형법 84조, 형법 84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3년을 끌어서 대선에 나갈 때까지도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대선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 심리죠. 대법원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직 마칠 때까지 그 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걸 노리는 것이다. 조국이가. 이게 이재명이 지난번에 대법에서 권순일이 앞세워 갖고서 구사일생으로 무죄 받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받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그 똑같은 그 케이스다. 예, 조국이도 이재명과 똑같이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한다. 예, 이런 분석입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4명의 상고심 재판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중에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문제, 그런 변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전원합의체로 기피가 안 되더라도 4명이 만장일치가 안 돼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전철이죠. 그 다음에 더 최악은 그렇게 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서 한 1년 이상 끌다가 12개 혐의 중에 한두 개라도 이거 법리적 적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부분 무죄 취지 환송 파기가 될 경우에 그때부터는 또 이제 고등법원에서 얼마를 끌지 모르고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다시 그걸 갖고 재상고도 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수단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로 3년 후에 이 조국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재명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는 2조 이재명 조국 심판을 같이 외쳤지만 실제로 살벌한 게임은 이재명과 조국 사이에 벌어지게 될 거다. 뭐 그 점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사법 시스템 흔들기 중단하라.
예, 이 오마이뉴스가 이원석 총장의 발언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석이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도 그냥 가면 그만인데 일부러 서서 길게 답변한 걸로 봐서는 내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자들의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얘기를 지금부터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 수수, 3억 3천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800만 불,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 거기에다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중대한 부패 범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다. 이게 어제 이승우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이에요. 술 마셨냐 안 마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자가 얼마나 심각한 중대 부패 범죄자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중대 부패 범죄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3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중대한 부패 범죄에 법률로 정해놓은 형만 보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자다. 이런 자가 1년 7개월 동안 재판받으면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 검찰청에서 술 마셨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대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 일, 당장 그만두라. 이화영은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진술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해임했다. 또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 3분을 기피 신청하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차례에 걸쳐서 기피 신청을 했고 다 기각됐다. 이화영은 검찰의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 시스템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난 후에 검찰에서 출정 일지, 호송 계획까지 들어서 이화영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 날엔간 술을 마셨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장소도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검사실에 구속된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성태, 박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에 댔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도대체 이화영은 술을 마셨다는 건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공당에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공당에서 이런 이화영의 진술에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서는 안 된다. 이화영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재명의 얘기입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마셨다는 이화영의 주장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작심하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이한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한테도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기자들이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현석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냐? 저는 가능하면 사법의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법원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아예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고쳐나가는 것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또 검찰에 대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할 방패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되겠다는 심정이다. 발언의 초점이 이화영뿐만 아니라 이재명이한테까지 분명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비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수석 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정시적 실장이 한 말입니다. 정진석 실장은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부 발언이 노출돼 불거진 메시지 혼선을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논평을 했는데요. 제발 대통령실 여권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름을 감추고 얘기할 만큼 옹색하면 아예 발언하지 마라. 어떤 발언을 할 경우에는 당당하게 이름 내걸고 해라. 정진석 실장도 한국일보 기자를 한 15년 한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익명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빼놓고는 자기 이름 내걸고 하는 게 정치인의 정도고 언론의 정도입니다. 전 시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말도 있죠. 비서는 입이 없다. 사실은 비서는 귀도 없다. 비서는 눈도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대통령실 발 해가지고 쓸데없이 소모적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맥락을 제대로 짚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비서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5선 국회의원의
관록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대통령 비서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보좌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와 같은 이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참모들이 익명으로 대통령 마음을 암묵적으로 전파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동안 드물지 않게 있었는데 그걸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정진석 실장의 이 발언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 실장도 그 각오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일 그만둬도 오늘 내 할 일을 하겠다. 나 그런 각오로 그동안 살아왔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겠다. 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오늘 칼럼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실장은 대통령 보고는 원페이퍼로 가급적 해달라. 종이 한 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한테 좀 간결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발맞춰서 원페이퍼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사실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 저는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글자 크기가 이거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글자 크기가 이만할까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A4 한 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안, 성격은 뭐고 해법은 뭐다. 대통령 워딩은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 압축하지 못하면 일할 능력 없는 거죠. A4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없는 페이퍼는 없다. 이렇게 해야 걸러지고 가려집니다. 압축되어 가는 과정이 걸러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관이 비서관에게, 비서관이 수석에게, 수석이 대통령에게 하는 이 절차를 거쳐서 문제의식이 공유되기도 하고 체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통령 비서실에 좀 새로운 청신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악질적 사법 방해. 이화영이가 워낙 횡설수설을 해서 검찰도 좀 피곤할 거예요. 오늘 이화영이가 한 이 말을 근거를 가지고 쫙 반박을 하면 내일 또 딴소리 하니까. 언제까지나 이 검찰이 이화영이의 횡설수설에 끌려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승부는 다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이 측에서 갑자기 CCTV 몰카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검사 조사실에 녹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몰카다 말이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실제 영상 녹화 조사실 CCTV 녹화 사진을 공개했어요. 하면서 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음해성 허위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화영이 쪽의 김광민이가 계속 횡설수설 이화영의 입장을 가지고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데 김광민 변호사는 이렇게 페북에다 썼어요. 영상 녹화 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피고인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혀라. CCTV를 설치할 거면 보이게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줘야 한다. 몰래 CCTV를 촬영하는 것은 피고인 사찰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들어도
정말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증거를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검찰이 참 피곤할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적법하게 설치돼 운영하는 영상 녹화 조사 장비에 대해서조차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사법 절차 운영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계속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에는 영상 녹화 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 그러면은 조사실 녹화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전체를 촬영해야 된다는 것은 조사 과정이 무슨 고문이나 이런 억압적 방법 없이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받는 사람,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얼굴과 발언이 나중에 법정에 제출됐을 때 검찰의 증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사의 필요상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예요. 확보되는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재판에서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제가 바로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또 그래서 검찰청 영상 녹화 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한 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한 대,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는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 공개되어 있고 다 이걸 설명을 해준다. 자, 이제 견학하는 일반 국민들한테 여기 검사 자리고 여기 피의자 자리인데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받는 피의자를 얼굴을 봐야 되니까 카메라는 저기 있어요. 이렇게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견학도 한번 안 했나?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 몰카는 몰래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김광민 변호사는 카메라 2대 중 1대가 사찰용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검찰청 영상 녹화 조사실 설치 및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해지고 있고,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다. 또 영상 녹화 조사는 24시간 상시 촬영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앉고 피의자가 앉았을 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피조사자한테 사전 통보하고, 이거 영상 녹화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녹화가 진행이 된다. 또 녹화된 영상은 마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있듯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고 법정에서 공개 시청되기도 한다. 증거로서.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인데, 이거를 몰래 촬영이니 사찰이니 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이야말로 정말로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가짜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계속 할까? 허위 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의 주장, 또 이화영 측의 김광민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에 대해서 엉뚱하게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16일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의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랬어요. 이렇게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가 딱 치고 나가자 민주당은 바로 관련 검사 전원의 수사 촉구, 국정조사,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은 이화영의 피고인 신문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벌써 8번째 반박에 나섰다. 이원석 총장도 나섰다. 범죄 수사에 집중해야 될 검찰이 이런 이화영이 측에 수많은 말바꾸기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화영과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동문서답을 조선일보는 비판적으로 보도했어요. 이재명이가 16일 날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가 이화영 씨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화영이 주장하는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재명이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근거도 되지 않고 이렇게 동문서답했어요. 대선 때 대장동 사건 막판에 이재명이가 이거 윤석열 게이트다 이러고 또 완전히 웃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선 때도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윤석열 게이트입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물었어요. 그때 이재명 게이트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윤석열 게이트라고 대답한 사람이 40%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면 믿는 거예요. 개딸들이. 이거 믿고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이거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요? 그 부인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자 김건희 씨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탄핵 주장을 너무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득표용 정책 남발은 도움이 안 되죠. 이게 뭔 소린지 질문한 기자도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가서 찾아봐야 하니까.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의 이 주장을 주요하게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화영 술판 의혹 주장을 옹호한 이재명은 악질적 사법방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이화영을 악질적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 선동에 앞장서던 이재명 대표가 급기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다. 이화영이도 검찰 술판 회유 말을 계속 바꾸면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런 이화영 측 그리고 이재명의 이 주장에 끌려 다녀야 하겠는가? 그냥 오류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연금특위가 아주 비겁하게도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죠. 그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운 일반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론화위원회 500명 모아놓고 이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했어요. 두 가지 안을 놓고 1번 안과 2번 안과 관련된 학습 자료를 영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번안은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입니다. 이 일종의 소득을 더 보장하는 데 방점을 둔 안이라서 소득보장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한 자가 김연명이라는 교수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이 자는 이 연금 복지 문제 영역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자로, 또 주도적인 학자로, 또 좌파 진영이 선호하는 학자로 그렇게 활동을 해왔어요. 진짜 전문가입니다. 좌파 전문가. 그런데 이자가 설명한 그 영상에 보면 저소득층의 월 연금이 63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50만 원이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일안에 따라서 연금 계획을 한다면 저소득층이 50만 원이나 더 받는 거예요. 일안에 따르면. 평균 소득층, 저소득층보다 조금 상위에 있는 평균 소득층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0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또 고소득층은 178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45만 원이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영상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저소득층은 50만 원이 오르고, 중간 평균 소득층은 30만 원이 오르고, 다시 고소득층은 45만 원이 오르는 좀 이상한 구도가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저소득층이 더 많이 오르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더 매력 있게 다가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저소득층이 50만 원이나 오른다는 거거든요. 눈이 번쩍 띄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 이 계산한 예상연금표를 보면 63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63만 원에서 90만 650원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액 증가는 23만 원가량에 불과해져요. 50만 원이 절반도 안 되는 23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13만 원을 90만 원으로 90만 원인데 113만 원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 50만 원이나 오르는 것으로 됐는데, 실제로는 23만 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23만 원 오르고, 일안에 의하면 중소득층은 30만 원 오르고, 고소득층은 45만 원이 오르잖아요. 일안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구도입니다. 이랬으면 서민들이 이거 찬성했겠습니까? 저소득층이 50만 원이나 오른다고 저소득층이 많이 오르는 아니라고 설명을 해놓으니까 서민들이 혹했겠죠. 자, 보세요. 이 숫자가 일안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숫자죠. 그리고 김연명이라는 자가 설명하기를 저소득층일수록 연금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일수록 연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서 제시한 게 63만 원에서 113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숫자입니까? 근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이게 단순 실수예요. 이런 걸 실수하면 당장 교수 자리 내놔야죠. 쪽팔려서라도. 강단이 어떻게 씁니까? 자, 김연명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가 잘못된 게 맞다. 고친다고 생각해놓고 놓쳤다. 고친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숫자를. 그래놓고 지가 설명은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오른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설명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표문에 슬라이드 수치 한 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제가 이 김현명이라는 자를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더러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틀릴 자가 아닙니다. 제가 김현명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당시에 한 30년 전에 봤던 김현명이는 연구자의 기본은 돼 있는 자였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거 잘못됐어 고쳐야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놓쳤다? 야, 그래서 저는 이게 그야말로 기술적 오류가 아니고 의도적 왜곡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엄청나게 이제 큰 후폭풍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돼 놓으니까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그냥 물어봤어요. 40에서 50으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과 40을 그냥 유지하는 안. 그럼 물어봤어요. 그러자 1안 올리는 안은 36, 그냥 두자는 40을 유지하자는 안은 44였어요. 비교적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을 어떻게 더 넘기냐. 우리가 고통 분담해야지. 이게 더 많았던 거예요. 36대 44. 그런데 김현명이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1안이 50, 2안이 38로 뒤집힌 거예요. 자, 이 숫자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자가 그거 틀렸다. 고친다고 했는데 내가 놓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장난질이나 하는 이런 전문가 또 이런 장난질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장난질에 그냥 넘어가서 정반대 결과를 대답한 공론화위 이런 식으로 실체도 없이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연금개혁을 표류시키면 안 된다. 정말 정부가 책임지고 책임 있게 욕 먹을 때 먹더라도 당당하게 발표하고 국민적 여론 공론 수렴을 통해서 해나가자. 이 뭐하는 짓들이냐 이거. 어차피 다 이래봤자 국회 특위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소모적 논란을 이런 자들한테 여러 가지 장난질을 칠 그런 틈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가느냐.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게 연금개혁을 국민한테 제시하고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최정우 퇴임 후에도 황제. 최정우 한동안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서 최정우 누구 하실 것 같은데 포스코의 6년간 회장했던 자입니다. 포스코의 6년간 회장했던 자입니다. 문재인이 심어놨던 자죠. 이 자가 원래는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공작을 하다가 덜컥 걸렸어요. 황제 외유, 해외 이사회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사받게 됐습니다. 이제 곧 수사를 받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 자가 퇴임한 후인데 포스코 회장에서 퇴임을 했는데도 앞으로 2년간 연봉을 10억씩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슨 상임 고문, 상임 고문, 포스코 상임 고문 자격으로 사무실도 포스코에서 얻어줬다는 거고 사무실 운영비도 포스코에서 내준다는 건데 이게 보증금이 3억에서 5억, 월세 2천만 원 안팎, 국내 최고급 레지던스의 개인 사무실을
얻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레지던스는 요즘 유행하는 건데요.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데 실제로는 호텔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레지던스라고 합니다. 최정우는 이 사무실도 포스코로부터 제공받고 포스코 법인카드도 쓰고 차량도 제공받고 운전기사도 제공받고 그리고 회장 시절에 받던 10억 원도 최소 2년간 연봉으로 받고 이거 완전 회장이죠. 완전 황제죠. 그래서 이건 최정우가 자기가 회장으로 있을 때 퇴임 후에 자기가 받을 여러 이 예우를 황제급 예우를 셀프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주인 없는 기업 포스코. 그래서 주인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하는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들어선 얼마 후에 포스코 회장이 된 이 최정우 이자는 6년간 회장을 했어요. 연임을 한번 해서. 그런데 그동안 이 포스코 회장을 지내다가 그만두면 어쨌든 상임고문으로 예우해서 뭐 사무실도 해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포스코 본사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무역센터 있죠. 코엑스.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 최정우는 여기서 4.3km나 떨어진 롯데 월드타워 있죠. 예. 거기에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사무실을 얻은 거예요.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하는 곳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상류층을 위한 생활공간. 아예 이렇게 홍보하는데요. 최상류층을 위한 생활공간. 그래서 기업 오너들, 연예인들이 주로 사는 곳인데 입주자들한테는 아예 발레, 대리주차 서비스, 아침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그리고 입주자들만 이용하는 피트니스 클럽과 스크린 골프장, 요가 스튜디오, 파티룸 등이 마련되어 있는 최근에 가장 작은 규모 63.3평형인데 이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1,500만 원, 관리비 18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정우가 황제인데 제일 작은 거 했겠어요?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포스코는 앞으로 2년간 상임 고문하고 또 1년간 비상임 고문을 하면서 이런 황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마디 했습니다. 포스코 창업 초기에 최고 경영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포스코를 국민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런데 최정우 같은 전문 경영인들이 지금 이렇게 퇴임 후에도 과도하게 황제 혜택을 받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최정우는 작년 8월에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를 호화 황제 해외 이사회를 개최해서 전세기도 이용하고 골프비도 쓰고 한 번 저녁 먹는데 수천만 원을 쓰고 하면서 총 6억 8천만 원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 최정우의 임기 마지막인 지난 1분기 1월 3월이죠. 포스코홀딩스 매출은 6.9% 감소했어요. 적자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7.3% 줄어들었어요. 그래놓고 이자는 연봉 10억에 최고급 최고위층만 산다는 이 레지던스를 회사로부터 전부 지원받고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면서 법인카드 써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계속 살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정우 정신 차려라고 제가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고치겠습니다. 검찰 정신 차려. 빨리 수사해.
포스코가 지난달 그야말로 진통 끝에 새 경영진을 출범시켰어요. 그 진통 과정은 제가 여러 차례 논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진통 끝에 새 경영진이 출범했습니다. 그럼 이 새 경영진은 경영진 출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진통을 소화시키고 해소시킬 책임을 부여받고 출범한 겁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화 황제 해외 이사회 등에서 드러난 포스코의 경영 난맥상을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라. 이 요구했어요. 그것 때문에 수사까지 받게 됐으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장코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포스코 창업 정신에 입각해서 철강보국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새 경영진은 그야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 쇄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국민기업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될 겁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포스코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포스코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새 경영진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창업자는 박태준 회장이었지만 일본의 청구 자금을 포스코 건설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얘기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을 늘 떠올리게 되는데, 박태준 회장 생전에 포스코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철강보국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기업으로 키워낸 겁니다. 지금의 포스코는 바로 그 박정희 정신과 박태준 정신 끝에 서 있다고 하는 준엄한 역사적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할 건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이 시작될 거다라고 경고했던 날이 어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요 병원에서는 교수들의 병원 이탈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교수들이 이미 예약한 환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서 예약한 환자들의 진료가 끝나는 대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 대형병원 실제 병원 떠난 교수는 어제 하루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약 환자에 대한 진료가 끝나고 가겠다고 하는 교수들이 얼마라도 있으니까 이번 달 말부터는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교수들, 더 이상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규형 복지부 장관은 어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번 대화 자리에 나와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제는 거의 마이동풍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는 의사가 빠진 의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모두 27명이 참여하는데 노연웅 위원장과 민간의원 21명, 그리고 정부의원 6명 해서 모두 27명입니다. 그중에 의사단체 몫은 3자리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
그리고 대한의학회 1명씩 배정됐는데 모두 추천을 거부해서 3명이 빠진 상태로 출범이 됐습니다. 노연웅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에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참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특이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노연웅 위원장이 강조한 4대 최우선 과제는 뭐냐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요구해왔던 과제들입니다. 1.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2.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3.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4.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이 중에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데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특히 필수 중증의료 쪽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것들이죠. 이런 요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협과 전공의가 이 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전국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냈습니다.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빠른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는 50%에서 증원의 50%에서 10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정부가 양보를 했어요. 사립대는 어떠냐? 사립대는 전부 100% 신청한 걸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왜? 의대 정원을 그동안 증원을 못 해왔으니까 이번에 증원하지 않으면 또 언제 증원하겠냐. 이게 실제로 의대병원들의 요구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하라? 이게 선제 조건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언제까지나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할 거냐? 제가 정말 의료계한테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할 것이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